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태였습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자, 이맘때쯤 되면 한 해를 정리하는 조사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구글 코리아에서 올해 가장 많이 주목했던 이 검색어 순위를 공개했는데요. 갑작스런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인물 분야에서 1위에 올랐고요. K드라마 분야에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1위에 올랐답니다. 그러면 종합 1위는 뭘까요? 바로 기후변화였습니다. 이제 말로만 기후변화가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고요. 기후변화 이제 검색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할지 함께 모색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싶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하죠.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립니다. 정찬호 캐스터. 네, 오늘 정오 무렵이 지방 방향 최대 절정 시간대이긴 합니다만 쌀쌀한 날씨 탓인지 평소 주말보단 정체가 아직까진 심하지 않습니다. 서해안선 목포 쪽도 8탄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서평택부터 서해대교까지 각각 4에서 5km 밀리는 정도고요. 충청 지역과 이어지는 논산 천안선 논산 쪽도 남풍새 나들목에서 차량터널까지 평소보다 짧은 길이로 정체입니다. 그나마 충청권 통과하는 노선 중 어려운 곳을 꼽자면 경부선인데요. 서울 쪽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불편한 가운데 반대 부산 방향으로도 남사 일대 정체를 지나고 나서 충청권 진입하면 천안부터 천안 휴게소까지 가장 많이 답답하겠습니다. 중부선 남이 쪽으로는 진천 일대 다소 힘겹게 통과하는데요. 이후로는 서총주부터 남이 분기점까지 정체가 이어지는데 이 남이 분기점은 하남 방향으로도 답답합니다. 영동선 타고 강원 지역으로 향하신다면 마성터널부터 용인 지나 양지터널까지 가장 차들이 많고요. 강원권 정체는 원주 일대에서만 짧게 나타납니다.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는 남양주 요금소부터 화도까지 7km 구간 정체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고요.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정찬호였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은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는데 예산 처리를 못했죠. 예.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 처리 못한 게 오래간만이죠? 예, 2014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이 왜 기준연도냐면 그 해가 국회 선진화법 시행 원년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에 자동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됩니다. 예산안이. 예. 법정 시한 내에 합의해서 처리하라는 압박으로 이게 작용을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2014년 이후로는 법정 시한을 넘긴 적은 있어도 정기국회 기간을 넘긴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넘기게 된 겁니다. 지금 여야 간의 의견 차이가 제일 큰 게 어디예요? 법인세가 지금 가장 큰데요. 정부 여당은 기업의 3천억 원 초과 영업이익에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에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를 신설하고 25% 법인세율도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를 원점으로 돌리자 이런 안이 지금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다 이렇게 말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저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되 2년 동안 유예하는 건 어떠냐 이런 중재안을 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 역시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어제는 김진표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났는데요.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회동이 열린 의장실에서는 여야 원내대표 간 고성이 들리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네, 여당 야당 어떤 논리를 지금 펴고 있습니까? 어제 협상을 일단 멈추고 여야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각자 논리를 밝혔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법인세는 최고 25%고 지방세까지 붙으면 27.5%다. 그런데 옆나라 대만은 20%의 법인세율을 가지고 있다. 법인세 20%인 나라에 공장을 짓겠나 27.5%인 나라에 공장을 짓겠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대만과 뭐 반도체 기업 유치 등에서 경쟁 관계인데 법인세율이 높아서 기업 유치가 힘들다 이런 주장인 거고요. 예.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다른 나라들은 횡재세를 걷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3천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의 법인세를 낮춰주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안 맞고 슈퍼 부자의 이익만 국민의힘이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법인세 외에도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 이하, 현재가 10억 원 이하인데 이거를 100억 원 이하로 높이는 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주식 부자 그 이익만 지키는 것이다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 효과 없다라고 반대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견 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곳이네요. 견해 차이가 있는 데가. 그럼 언제쯤 예산안 처리가 될까요? 우선 내일 일요일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는 우선 지금으로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했잖아요. 예. 그걸 목요일 열린 본회의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 본회의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인데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본회의 보고를 하고 나서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72시간 이후에 표결을 하면 그 표결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렇죠. 예. 근데 72시간이 되는 시점이 일요일 오후 2시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본회의를 일요일에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러네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무조건 예산안 처리부터 하고 이상민 장관 해임안 그 표결은 민주당이 알아서 해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국민의힘은 예산안 표결하고 퇴장할 거라서 민주당 단독 표결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은 어쨌든 예산안 표결 그리고 해임 건의안 표결 이 순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여당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예산 합의를 하려고 하고 내일이라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야당은 해임 건의안 그 표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일요일 오전까지는 예산안 합의에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방금 전에 그 11시부터 여야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그 회동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회동을 하고 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전히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런 말은 했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의견 전혀 좁히지 못한 상황이라서 내일도 좀 예산안 처리는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어제는 그 예산안 협상 말고도 그 오전에 화물연대 파업에 이유가 됐었던 그 안전운임제 이거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죠. 예,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로 일몰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사라지게 될 예정이었죠. 그렇죠. 그 안전운임제는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 운임을 보장해서 안전하게 일하는 걸 돕겠다는 법안인데 애초에 2020년에 시행될 때부터 일몰제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물연대가 연말이 지나기 전에 일몰제를 아예 폐지하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영구화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파업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어제는 3년 더 연장해서 2025년까지 안전운임제를 더 시행하는 법안이 국토교통위를 통과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불참한 채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의결이 됐습니다. 법안 소위와 전체 회의 의결까지 1시간 15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근데 3년 더 안전운임제를 연장하자는 게
원래는 정부 여당이 내놨던 안 아니에요? 예, 그 당정 협의로 이런 결과를 내놨었죠. 예. 하지만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모두 복귀한 뒤에 복귀하고 나서야 새로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선 복귀 그리고 후 논의 이런 입장이었던 건데 민주당이 그저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그때부터 정부 여당은 수용하는 여부 중요하지 않고 우선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라. 그 이후에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었습니다. 예. 그런데 화물연대 파업 철회 결정이 어제 오후에 결정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제 오전 국토교통위 표결에는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해도 3년 연장안이 아니라 원점부터 새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여당이 총파업을 막기 위해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걸 화물연대가 박차고 나가서 총파업을 했기 때문에 3년 연장안은 화물연대가 스스로 무효화시켰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예. 그리고 파업이 여론의 동의를 받지 못하니까 화물연대가 슬그머니 파업을 철회하는 상황인데 3조 5천억 원의 경제 피해가 파업 때문에 일어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먼저 사과해라. 그래야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는 게 또 정부 여당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정부 여당은 민주당도 사과를 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영구화 이 화물연대가 요구했던 이 영구화를 들어줄 것처럼 하면서 화물연대 파업을 조장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 와서 마치 중재하는 것처럼 3년 연장안 수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는 퇴로를 마련해 준 것밖에 안 된다. 경제 피해에 대해서 민주당도 사과하라. 이게 정부 여당의 주장입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화물연대가 이제 파업을 철회했잖아요. 예. 또 민주당도 원래 정부 여당이 내놨던 3년 연장안을 수용했고요. 예.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사실상 지지율 문제가 좀 걸려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아하. 이번에 지금 화물연대와 민주당이 사실상 패배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강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정부와 그 대통령실까지도. 근데 화물연대가 속한 민주노총에 대해서 국민의 시선이 일단 부정적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6일에서 8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라는 응답은 21%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에 반면 우선 업무에 복귀한 후에 협상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71%나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파업을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번만큼은 강하게 대응을 해서 민주노총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 이런 국민 여론이 특히나 많았거든요. 실제로 이런 국민의 여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로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의 6일에서 8일까지 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2%포인트 오른 33%로 기록이 됐습니다. 사실 지지율 상승 폭은 별로 안 되죠. 근데 여기에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긍정평가의 이유가 눈길을 끄는데 예. 긍정평가 이유 중에 가장 많은 24%가 노조 대응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12%는 공정 정의 원칙 그리고 6%는 윤 대통령의 결단력 추진력, 뚝심 이런 거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두 이번 민주노총 파업 대응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이런 결과 때문에라도 앞으로 정부 여당은 업무 복귀 이후에 화물연대에 대해서 원칙 대응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지율이 오르니 파업 철회가 아쉽나 정부 여당의 기고만장한 태도를 눈뜨고 볼 수 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양당 소식 각각 알아볼 텐데 먼저 더불어민주당 지난 월요일이 이재명 대표 취임 100일이었어요. 예. 그런데 기자간담회는 안 했죠? 예,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만 입장을 냈습니다. 키워드는 민생과 민주였는데요. 이 대표는 100일 동안 민주당은 민생과 민주
이 투트랙을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서 국민 우선 민생제일주의 실천에 매진해왔다고 자부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정작 가장 큰 관심사인 대장동 사건 등 그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기자 간담회를 열면 사법 리스크 관련 질문이 당연히 집중이 될 것은 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자 간담회를 열지 않은 것이다라는 해석이 일반적이고요. 뭐 앞선 사례를 보면 송영길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는 모두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열었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 기자 간담회도 안 열고 일방적으로 메시지만 내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취임 100일인데 비명계를 중심으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또 100일 동안 뭐 한 거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뭐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 중에 한 명인 이원욱 의원은 100일 동안 측근들 방탄 빼고 한 게 뭐 있냐. 라고 국민은 생각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대장동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됐죠?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인데요. 예. 이 대표의 최측근들이 이로써 모두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의 종착지인 이 대표만을 남겨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이번에 좀 기소되면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공소장에 정 전 실장의 지위와 역할 등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수십 차례 언급했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달 정 전 실장이 구속됐을 당시에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 대목도 공소장에 적시가 됐다고 합니다. 아하. 다만 정 전 실장과 이 대표의 공모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적시가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향후 검찰력이 좀 집중될 부분이 대장동 사업에서 이 대표가 공모를 했냐 이 관계를 밝히는데 이 검찰의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자, 국민의힘 이번 주 초반에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론을 놓고 아주 시끌벅적했는데 이 얘기가 왜 나온 겁니까? 우선 좀 예전 상황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당대표로 한동훈 장관을 내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는 사실 몇 달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은 것도 9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친윤계라고 하는 의원들 사이에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 그런데 이번 주에 이 얘기가 갑자기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지난주 토요일 주호영 원내대표의 대구 발언 때문입니다. 뭐라고 했었냐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현재 거론되는 당권주자 한 명 한 명을 다 열거하면서 당원들 성에 차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하. 그러자 결국 당내에서 결국 한동훈 장관을 당대표로 내보내려고 나머지 당권 주자들은 성에 차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여기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왜 그랬냐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최근에 2번 만났는데 그 2번 만나고 나서 그 직후에 바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겁니다. 논란이 일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동훈 장관 같은 특정인을 지칭해서 한 말은 아니었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 본인도 장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서 당대표 출마설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예. 그래도 한 장관 차출설이 완전히 사그라드는 그건 아니죠? 예, 그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에 그 분위기가 담겨져 있는데 지금 당권 주자들이 당원들 성에 차지 않는다. 이 말이 실제로 당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실제 말입니다. 예. 지금 당대표 후보군을 보면 김기현, 나경원, 유승민, 조경태, 안철수, 황교안, 권영세, 윤상현 이런 인물들이 쭉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마땅히 대중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인지도가 높진 않은 인물들이 많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그나마
대중성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당내 입지가 약한 편이고요. 또 뭐 다른 후보군 중에서는 대중성은 그나마 있는데 대중들의 부정적 이미지가 워낙 강한 후보도 한 명 있고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인물을 찾는 목소리가 당원들 사이에서 나왔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친윤계도 이런 목소리에 보조를 맞춘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년 초에 뽑는 국민의힘 당대표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내후년 4월에 치러질 총선의 승리입니다. 예. 그런데 당원들 사이에서 약한 인물로는 어렵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그 전당대회와 좀 비교하는 시각들도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뽑힐 때 전당대회가 상당히 흥행을 했었죠. 그렇죠. 그 결과에 대해서 언론도 주목을 했고 젊은 세대들도 주목을 하면서 국민의힘 입당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대선 승리까지 가능했다라는 그 분석도 나왔는데 예. 근데 지금 나오는 당대표 후보군으로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수도권에서 대처가 가능하고 MZ세대로부터 인기가 있는 당대표 후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한동훈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다 이거죠.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31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각각 연결해서 날씨와 도로 상황 전해드립니다. 기상청의 박다효 씨. 네, 이번 주말 심한 추위는 없는데요. 중서부와 남부지방의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지금 충청 이남은 대부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 대전, 대구, 천안은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는 가운데 전남, 경남을 제외한 충청 이남은 종일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7도, 광주 9도, 강릉 10도, 부산 14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충청 이남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엔 제주도에 비가 살짝 오겠고 이후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은 주말 동안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기온은 앞으로 내림세를 보이다가 주 중반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엔 서울과 세종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6.1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한나 씨입니다. 네,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집회로 인해서 통제되는 구간이 있는데요. 의사당대로 국회 의사당 방면 여의도공원에서 은행로 교차로 사이가 집회로 인해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의도 지하차도는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면으로는 성산램프 진출 부근에서 차선 도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곳곳으로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지금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경기 광주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가 나서 곤지 앞나들목에서 경기 광주 분기점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서청주 부근 갓길에서 사고가 나 5km가량 정체입니다. 반대 남이 쪽으로도 진천에서 사고가 있었던 진천 터널 쪽으로 밀리고 오창에서 역시 서청주 부근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진남 터널 부근에서 사고가 나서 1차로가 막혀 있고요. 반대 창원 방면 여주 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2개 차로 중에 1개 차로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는 뉴스 따라잡기.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 100일을 넘겼죠. 자, 취임 100일을 맞아서 이 대표는 민생 그리고 민주주의 실종에 대한 강력한 대정부 경고를 남겼죠. 하지만 지금 이 대표 앞에는 최측근들이 구속되는 등 점차 조여오는 검찰의 수사망 극복이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오늘은 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재명 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민주당 내 동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네, 지난 100일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점 주실래요? 저는 한 90점 주고 싶습니다. 90점? 네. 뭘 그렇게 잘했습니까? 우선 이재명 당대표가 77.7% 지금까지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가장 높은 그 지지율을 받았던 당대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의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최고위원들, 저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들이 선출되었는데요. 최고위원들에게서 분열의 목소리가 항상 그전에 있어왔는데 예. 분열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목소리가 통일되어 있고요. 그 통일된 목소리가 첫 번째 민생, 두 번째 좋은 입법, 그리고 당원들과 함께하는 목소리, 이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같이 오는데 아주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당대회 하기 전까지만 해도 분열의 목소리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의 목소리는 하나로 모아지고 있고요. 예. 비명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정치 탄압, 정적 죽이기가 노골화되면서 비명계 의원님들도 같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가 좀 빠르게 해결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몇 년 만에 쌀값 문제가 극도에 다다랐습니다. 예. 쌀값이 폭락을 했고요. 예.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쌀값 안정화, 이걸 법으로까지 만들면서 좀 필요한 게 있다면 국민이 주신 권한을 바로 써서 예. 법적 안정을 만들어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소리가 좀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대통령 되고 문제가 많았고 예. 야당은 통일된 목소리로 좀 민생을 향해서 나아갔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열 없이 하나가 돼서 민생 챙겼다. 이제 그래서 90점 주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90점씩이나 주는데 기자간담회는 왜 안 하셨어요? 전 송영길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는 다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했는데. 기자간담회 100일 정도에는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견을 냈었는데요. 예. 12월 2일이 그 예산안 통과 예정일입니다. 법정 시한이죠. 법정 예. 시한이었죠. 예. 그래서 12월 2일 날 우선 예산안이 통과되면 그 100일 기자회견을 함께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되었었는데 이게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이 이제 100일이었는데요. 예. 7일이 지나고 12월 9일이 또 정기국회 끝나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 어제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100일과 정기국회 법안 성과와 예산 등을 가지고 합시다. 100일을 하고 또 정기국회 바로 있고 끝나고 이러면 약간 혼란스러우니까 그렇게 갑시다라고 했는데 예. 또 정기국회가 또 그 예산이나 이 법안들이 그래도 여당과 대통령이 좀 양보해야 되거든요. 처리를 못했죠. 그렇지 못하고 이제 이상민을 위해서 뭐 이런 게 이제 여당이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는 모습을 상상도 못했는데요. 예. 이런 일이 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월 7일이 100일이고 또 정기국회가 12월 9일이니 예. 그거 끝나고 나면서 같이 하자, 이렇게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네. 12월 9일까지 예산안 처리 못했고 또 법안 통과 못 시켰으니까 뭐 빠르면 내일 일요일이지만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 처리하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또 표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럼 네. 그 후 다음 주 중에는 기자간담회를 하는 겁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만나고 이야기하고 예. 그리고 또 야당의 당 대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가장 그래도 지지율이 높은 당 대표입니다. 예. 국민에게 목소리 내고 국민의 목소리 듣고 국민의 현장에 가서 숨 쉬고 예. 그게 이재명 다음이고요. 예. 이재명 다음을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 네. 뭐 언론계나 정치권에서는 그 지금 이른바 대장동 관련 수사, 그래서 네. 뭐 김용, 정진상 최측근들이 다 구속돼서 지금 또 재판에 넘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기자간담회 안 왔다라고들 분석하던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말이 됩니까? 예. 사실
김용, 정진상 관련해서 저희 야당에서는 단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당대표는 1원 한 푼 받은 게 없다. 사탕 하나 받은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이야기했고요. 네. 그리고 김용 그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보시면 알지만 제가 이제 최고위원이니까 예. 당사에 갔지 않겠습니까? 예. 김용이라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남겨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뭔가 정보를 갖고 들어왔을 텐데 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그런데 아무 내용이 없이 빈손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네. 그 난리를 치고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검찰은 무슨 수사를 하는 것인지 예.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정진상도 마찬가지로 야당이 와서 압수수색했는데 한 개도 가져간 것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다 조작 수사이다. 연출된 거지만 그 연출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예.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예. 그것은 뭐 기자회견에서 충분히 그런 질문이 나오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100일이라고 하는 성과에는 예. 그거보다는 얼마나 많은 법안들을 제대로 통과시켰고 민생을 위해서 일했는가라고 하는 게 중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것을 정기국회가 끝나면서 예.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중 기자 간다면은 좀 관심 갖고 그럼 지켜볼게고요.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쨌든 이미 구속돼서 재판까지 넘겨진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은 그러면 100% 다 조작된 수사라 이겁니까? 지금 돈을 받은 혐의들이 뭐 검찰의 표현에 의하면 여러 증거가 시줄 날줄로 엮여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보세요, 민주당은? 제가 뭐 그 사람들과 그 당사자가 아니니까. 아하. 그런데 이제 말씀처럼 시줄 날줄이면 시줄 날줄에 대한 증거들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검찰은. 있다는 얘기면 공소장과 곳곳에 다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자체가 진술에 불과하고요. 진술은 그 전에 했던 유동규라고 하는 본부장은 그 전부터 벌써 구속되어서 재판을 수십 차례 받아왔습니다. 예, 예. 그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번에 진술이 바뀌는 거죠. 예. 그럼 그동안 재판에서 했던 내용이 진술이 바뀌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뭐 저희는 또 모르는 내용이지만요. 예. 돈을 줬다고 하는 집에 와서 돈을 줬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 집에는 CCTV나 이런 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계단으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죠. 예. 근데 거기 CCTV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 검찰이 CCTV 계속 포렌식해서 증거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진 않고 CCTV 없어서 몰래 계단으로 올라가서 줬어요라고 하는데 그 주변엔 다 CCTV가 있고요. 네. 저희가 현장을 다 봤거든요. 예. 그리고 평상시에 만나면 다른 데서 주지 집에 와서 주고 간다면 그런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예. 집으로 오는 거며. 그리고 뭔가 증거를 남겼을 거라고 해서 야당 당사를 와서 압수수색해 갔어요. 증거 갖고 간 압수수색 물품이 거의 1도 없어요. 예, 예. 관계된 물품이.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검찰이 얘기를 하면 뭐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와서 증거물이라고 갖고 갔는데 갖고 가는 증거물은 없고 다른 데 갖고 왔다고 내놨는데 보이진 않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겠습니다. 대통령 예. 되자마자 야당 대표를 치고 들어오는 것이니 예. 저희가 이것을 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검찰의 증거가 정확히 나와야죠. 근데 이제 예. 검찰의 뭐 일방적 주장이면 모르겠지만 법원이 그래도 영장을 다 발부하는 걸 보면 최측근 두 사람의 구속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국민한테 사과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법원이 뭐 압수수색 때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검찰은 청구한다고 쳐. 근데 왜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그러니까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와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책상도 없었어요. 예. 그런데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고 예.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 제가 법원 측에도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증거를 찾기 위한 겁니다라고 하면 그래서 발부해 줬다는 거예요. 예. 근데 대한민국의 어느 국민이 저기 압수수색 들어오면 저기에 증거 있나 보다 이러고 압수수색 들어오는 줄 아는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떠들썩했고요. 압수수색 영장은 그렇다 치고 구속영장 발부는요 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구속영장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구속영장 발부의 이유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진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예. 그다음에 증거인멸을 할 것이 있느냐?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모르셨으니. 그러니까 법원의 영장 발부도 민주당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대표가 사과할 문제는 아니다. 이 말씀인 거죠? 뒤에 것은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죠. 그렇겠죠. 이렇게 많이 치고 들어오고 온갖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예.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뭔가 뚜렷한 게 뭔가 보여야 지금 이야기도 되지만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구속부터 시켜놓고 제가 이제 사실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 시작은 대장동의 시작은 국민의힘 당시 한나라당 그 사람들이 시작을 합니다. 남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나라당 청년위원장이었던 사람. 알겠습니다. 그 얘기 시작하자면 또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다시 거슬러 가니까 너무 길어지고요. 아무튼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검찰의 수사도 또 법원의 영장 발부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납득이 안 간다.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납득이 안 간다. 저는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고요. 영장 발부가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증명할 수 없는 내용이다. 압수수색한 것들도 압수하러 왔지만 제대로 압수수색한 것이 없다. 그러면 거기서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증거라고 하는 것은 없고 진술만 있다. 이러니 우리도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본인의 그 결백을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일부 있긴 있어요. 아예 없어요? 민주당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처럼 민주당 일각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조정훈이라고 하는 그분이야 이제 어떤 분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요.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특검도 받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처럼 민주당 일각에서 이렇게 또 와전된다면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 그렇게 전달되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려울 때 일수록 잘 뭉쳐야 된다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대장동 같은 경우 곽상도는 명확하잖아요. 곽상도 의원. 박영수 특검 50억 다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대장동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을 때 씨앗 자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이거 증거 재판 속에서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은 왜 수사도 안 하느냐 그 말씀이죠?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쪽을 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거는 야당과 정적 죽이기 과거에 오던 방식보다 훨씬 뛰어넘은 군부 독재 박정희 정권 때보다 더하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야당이 똘똘 잘 뭉쳐야 알겠습니다. 국민의 민생 챙기고 국민 위에 입법 합니다. 대장동 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서해 공무원 사건 때문에 전 국방장관, 전 해경청장에 이어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까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될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저는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 수사 정말 황당무계한 수사다. 이렇게 대부분 하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하는 저 행위들이 정말 무모하다. 그리고 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모한데 왜 법원은 다 구속영장을 발부할까요? 법원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 그리고 또 해경청장도 전부 다 구속적부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대항해야 될 자기 방어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다 나와서 그것을 방어하라 라고 이야기해줘서 전부 다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지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법원이 왜 영장을 해주느냐라고 하는 것도 저희도 더 살펴봐야 되지만요. 전문가인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청구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판사가 언제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예. 이렇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 부분은 지금은 검찰을 갖고 있고 장악하고 있고 검찰 출신이어서 그리고 그동안에 오던 방식으로 검찰권을 휘두르며 사냥하듯이 예. 오고 있으나 이것은 국민이 예. 꼭 심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검찰로 응한 자 칼로 응한 자 칼로 망한다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진리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당장 현안이라 마지막으로 여쭤보는데 네. 내일 국회 본회의 열어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해야 되잖아요. 72시간이 내일 오후 2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전에 예산안 처리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예산안 처리 무조건 해야 합니다. 무조건 해야 하고요.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해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금씩 밀려왔는데요. 예산안 처리를 하기 위해서 또 이상민 장관 해임안 가결시키기 위해서 예. 국회의장께서 협상하라라고 하셨고요. 예. 그리고 국회의장도 이번에는 탄핵이든 해임이든 둘 중에 한 가지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셨었고 저희가 해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받아들여지고 내일 오후 2시까지는 예. 무조건 해야 하는데 그 여당이 예. 그 대통령실이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의 예산을 볼모로 이상민 장관 지키기를 하면서도 네. 부담을 안 가지는 저 모습을 보고 예. 정말 특별하다, 특이하다, 예. 기괴하다 예.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네. 저희는 요즘 송년회라 이제 지역 많이 다니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그러지 않기를 알겠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협상해서 내일까지 예산안도 해임안도 다 처리하려고 노력한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자, 러브홀릭이 부른 다시 피운 꽃 잠깐 들으시고요. 1시 2부에 다시 올게요. 두 번째